자, 첫 번째 내용은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합시다.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 자,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생물이 되게 여러 개가 있나 보다. 그죠? 여러 개 있다는 건, 뭐, 여러 마리가 있다. 그죠? 개체수라 그래요, 개체수. 여러 마리가 있는 것도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양하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 뭘 찾을 수 있냐면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낙타만 잔뜩 있어. 다양하지가 않죠. 그죠? 낙타 말고도 뭐 곰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 여러 종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첫 번째, 종이 굉장히 다양해야 돼요.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종이 살고 있을 때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여러 종만 살고 있으면 다양한 뭐냐? 아닙니다. 같은 종이 살고 있더라도 되게 무늬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들이 쭉 살고 있는데 껍질에 무늬 모양이 다 달라. 그래도 되게 다양한 거죠. 같은 종이라도 유전자가 다르면 또 다양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유전자가 다양할 때도 우리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인 건데, 만약에 숲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어. 숲만 있는 거 말고 숲 옆에 늪지들이 있고요. 습지, 늪지 같은 것도 있고 옆에 강도 있고 시냇가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여러 환경이 되게 다양하면 거기 맞춰서 생물들이 거기 맞춰서 진화를 여러 종류를 하게 되거든. 그 밖에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여러 종류로 또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다양해도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해요.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서는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다양해야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일단 이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 샘플을 좀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럼 문제. 생물 다양성은 높은 게 좋을까? 낮은 게 좋을까? 어떤 숲에 생물들이 많이 사는 게 좋을까? 생물이 한 종류만 사는 게 좋을까? 근데 뭐 여러 개가 살고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여러 종류가 살면 좋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되게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을 해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좋죠? 장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발 A라는 숲이 있고 B라는 숲이 있는데 A라는 숲에는 1만 살아. 1만 살아요. B라는 숲에는 1도 살고 2도 살고 3도 살고 4도 살아요. 일단 A숲과 B숲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 어디예요? B숲이죠.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 B숲이죠.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 알아요? 꿀 먹은 벙어리라는 표현 알아요? 알고 있죠? 약간 꿀을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데 아침에 꿀 먹고 왔나요? 아니죠? 꿀 돼지인가? 아무튼 미안해.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 B가 더 높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쌤이 여기다가 해볼게. 급격 환경 변화. 현재는 되게 온도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쌤이 여기다가 쌤이 입에서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춥게 만들 거야. 쌤이 이제 한파를 일으키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파를 그죠?
한파라 해서 엄청나게 추운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1번이라는 종은 너무 추운 걸 너무 싫어요. 아 추워 하더니 다 죽어버린다. 아 추워 못 살겠어. 죽어버린다. A숲은 전면, B숲은 어때요? 아 못 살겠어. 이를 죽죠. 하지만 2번, 3번, 4번은 나는 견딜만 한데 나는 너무 좋아. 그렇죠?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그래서 2번과 3번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선을 여기는 남길 수가 없지만 여기는 그 다음 자선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높으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다음 세대로 이제 생명이 살아남기가 훨씬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생물 다양성이 높을 때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뭐하다?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라는 것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변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변이라는 말은 뭔가 달라진 걸 변이라고 한다. 달라진 것을 변이라고 해요. 변이. 좀 이따 또 그림을 보여줄 텐데 쌤이 간단하게 변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숲이 있어요. 숲에는 나무가 있겠죠. 나무에 잎이 있는데 나무 잎이 한 1000g 정도가 항상 생산이 돼요. 숲에 나무가 한 1000g 정도가 항상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 누가 태어나냐면 기린이 태어나. 기린이 태어나서 이 나무에 있는 잎들을 먹고 살 겁니다. 이 나무에 있는 잎들은 다 높은 곳에 이렇게 나무 잎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숲이에요. 여기에 기린이 태어나는데 기린이 목이 다 짧아. 목이 짧아요. 목이 짧은 기린이 원래 3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숲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1000g이야. 이만큼 있으면은 원래 이렇게 살고 있었어. 자, 그러세요. 얘네들이 이 숲에 있는 요 나뭇잎들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1000g이라는 녀석은 딱 3인분이야. 딱 3인분. 딱 3마리분이 맞겠다. 3마리분만 나타납니다. 근데 자식이 태어날 때는 혹시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몇 마리를 더 낳거든요. 그래서 기린이 태어날 때 4마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째 아이를 낳는데 얘는 키가 유난히 커요. 막내인데 엄청 커. 짬뽕 나죠. 키 작은 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4번째 아이가 목이 길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길게 태어나냐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약간의 유전자가 약간 변형됐을 수도 있고요. 얘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4번째 녀석이 키가 크다 보니까 지금 3마리분밖에 없는데 4마리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한 마리는 죽어야 되죠. 1, 2, 3, 4번 중에 4번이 죽을 확률은요? 별로 없습니다. 왜? 나무의 잎들이 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4번은 따먹기가 좋거든요. 1, 2, 3번 중에는 못 먹는 놈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죽어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하나가 죽게 되겠죠. 못 먹어서. 맞아요? 자, 지금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다 기린들은 목이 짧았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어떤 것을 인해서 태어나는 과정 중에 뭐가 일어나서? 바로 변입니다. 태어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변화 또는 변이가 일어나서 4번과 같은 기린이 태어난 거예요. 4번 기린이 태어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야. 사람이 태어날 때도 키가 큰 사람도 있고요. 작은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눈 크게 뜨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졸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변이의 특징을 한번 붙이고 가볼게요. 변이 뭐라고 써있어요?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변이라고 합니다. 밑줄 좀 볼까요? 서로 다른 특징이에요. 변이는 그냥 항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살아남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목이 길고 짧은 건 살아남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쵸? 기린 같은 경우는 목이 긴 기린으로 태어난 것이, 그런 변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우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4번은 살아났는데 만약에 1번이 죽었다고 칠게요. 1번이 죽었어. 이 3마리가 이제 다음 자손을 낳겠죠. 다음 자손을 낳는데 이 4번이 가진 요 유전자는 다음 자식에게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전달이 돼요. 돌연변이는, 이런 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면 DNA가 바뀐 거기 때문에 다음 자식에게 그 DNA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다음 자손들은 어떤 자식들이 태어나냐? 태어날 때 목이 긴 놈들이 2마리 태어나고 목이 짧은 놈이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네가 낳은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3마리분밖에 없는 숲에 4마리를 낳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 과잉생산이라고 말을 해요. 과잉생산. 책에는 뭐 거기까지 얘기 안 하는데 과잉하게 생산을 하게 되면, 자, 1, 2, 3, 4번 중에 이번에 누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3, 4번 중에 한 마리가 죽겠죠. 그치? 3마리분밖에 식량이 없으니까 4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가 죽어요? 3번과 4번 중에 한 마리가 죽겠죠. 이번엔 막내가 죽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럼 요 3마리가 또 다음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봐봐. 점점 목 긴 기린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목 긴 기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는 기린들은 다 목이 긴 놈들로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이 긴 놈들 태어나. 다음 자식. 여기도 약간 이제 점점점 이제 목이 짧은 녀석들은 자꾸 죽어가겠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 더 긴 기린, 그죠? 더 긴 기린 이렇게 태어나면 자꾸 목이 긴 쪽으로 변화가 되어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화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생존에 유리한 놈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놈들만 진화가 자꾸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이게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진화가 일어날 때 이건 꼭 필요해. 뭐가 필요해? 변이라는 녀석은 꼭 필요합니다. 변이가 있어야지만 그 변이 때문에 진화가 하나하나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변이 때문에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높은 곳에 먹이가 있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진화의 방향은요? 진화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환경에 유리한, 환경 적응하는데 유리한 방향 쪽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점점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1번에 대한 내용은 핵심 강의는 이게 핵심 강의고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림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첫 번째 중요성은 이야기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왜 좋지? 환경 변화에 유리하죠? 환경이 막 급격하게 변화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라고 말했잖아. 생물 다양성 중에 첫 번째,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생태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생물이 다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계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생물이 다양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가 되나요? 됐나요? 지영이도 이해가 되나요? 됐죠? 시현이도 괜찮죠?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꿀 먹고 온 거 아니죠? 안 먹고 왔죠? 밥 먹고 왔나요? 안 먹고 왔어요? 밥도 안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 빈속이네요 지금. 혹시 졸까봐 안 먹고 온 건가요? 수영 안 먹고 왔어? 네. 안 먹고 왔어? 네. 뭐 먹고 왔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혹시 기린처럼 풀 먹고 온 거 아니야? 풀떼기 먹고 왔는데. 풀떼기? 풀떼기 먹고 오긴 했네요. 아침 풀떼기. 진영이 뭐 먹고 왔어? 노코멘트. 노코멘트. 맛있겠다, 노코멘트. 코멘트 맛있어요. 됐어,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죠. 두 번째. 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왜 좋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 봐봐, 이런 거야.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자연에 되게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식물의 예를 들면은 목화라고 하는 식물, 목화라는 식물. 목화에서 솜을 따가지고 우리 뭘 만드냐면 면을 만들어요. 면. 입고 있는 티가 면티잖아요. 그 면을 어디서 얻냐면 그 목화에서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을 자원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원을 준다. 이 자원을 주게 되는 것들이 다 생물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목화가 안 살면 우리는 면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삶으로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구나. 식량도 공급하고요. 옷도 공급하고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해서 집을 짓는데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활용 가치가 있냐면 밖에 보면은 초록색 숲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생물종이 인간만 살고 있어. 아무런 생물종이 안 산다고 상상해요. 저는 푸릇푸릇한 숲이 생성될 수가 없겠어. 모든 나무도 없고요. 모든 풀이 다 없어. 인간만 살아. 빌딩하고 인간만 있어. 아주 황폐하겠죠? 상상하기도 싫을 텐데 다양한 생물종이 살면서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장소, 휴식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들, 뭐 식량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집을 짓기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심리적 가치, 어떤 휴식을 하기도 하게 하는 저런 것들이 다 생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인간에게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엔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벨크로 알아? 벨크로? 찍찍이. 벨크로 찍찍이. 이게 있나? 혹시 벨크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벨크로 찍찍 하는 거 있어요. 하나쯤은 있는데 어디? 벨크로 테이프이 독고마리 열매라 그래서 막 몸에 달라붙는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이런 곳에 막 달라붙는 열매가 끝에가 뾰족뾰족 갈고리처럼 생긴 걸 이용해서 이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벨크로 리스탠드 벨크로. 혹시 벨크로 발견하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지금 벨크로가 안 보이네. 한 개쯤 있을 것도 한데 지금. 안 보입니다. 발견을 얘기해줄게요.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테이프도 자연을 모방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개발품이라는 거, 아이디어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구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봐봐. 이거는 지구 환경 보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생물의 다양이나 지구의 환경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물이 숲이 없어, 나무가 없어, 생물 다양성이 너무 낮아서 세상에 나무가 없다면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거든요. 근데 나무가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못하니까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구 온난화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요. 지구는 엄청 금방 멸망할 수 있어요.
다행히 덕분에 나무들이 있는 덕분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이 지구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 생태계도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지구가 계속해서 푸르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도 다 생물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저런 생물 다양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망치고 있나요? 인간은 망치고 있어요. 숲도 다 파괴해서 집 짓고요. 그죠? 아마존 다 파괴해가지고 아마존들 다 파괴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그래요. 농사 짓고. 그 울창한 숲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키우고 싶은 작물을 키우고 그럽니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생물 다양성은 자꾸 낮아지고 있다. 자꾸 부서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의 위기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위기. 자, 누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냐? 바로 인간의 활동입니다. 키워드는 인간의 활동이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생물이 사는 서식지를 파괴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숲을 파괴하고 아마존 밀림을 파괴합니다. 도로 이렇게 낸다고 인간이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운전해야 되니까 도로 낸다고 구멍 뚫고 산에 구멍 뚫고 산 파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인간 위주의 어떤 그런 인간이 편하고자 생물 다양성을 줄이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입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인간에게 이로우려고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더라도 그 생태계 생각도 한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태계는 내가 이렇게 하면 생태계는 어떻게 파괴가 될까 생각을 해주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짓고 도로를 지을 때 그냥 마냥 지을 수 그냥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법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내가 이 건물을 지으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평가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지을 수가 있게끔 어떤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해요. 물론 인간 중심적이어서 동물의 입장에서 또는 생태계 입장에서는 아직 미약하지만 인간 나름대로 그런 법들을 만들어놔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해서 생물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그런 법들을 만들고 법들을 지켜나가거든요. 근데 후진국들은 이제 빨리 개발하기 되게 급하잖아. 개발하고 경제 발전이 급하기 때문에 환경 따위는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 후진국들은 야 너네 왜 환경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개발해? 이렇게 말하면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후진국들은 너네처럼 빨리 잘 살게 돼야지 우리도. 너네는 먹고 살만 하니까 환경 신경 쓰는 거지. 우린 먹고 살기도 바빠. 환경에다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그걸 이제 그러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긴 해요. 그 나라 자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식지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자,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두 번째 원인이 외래종의 도입이에요. 외래종 도입. 그러면 황소개구리 들어봤나요? 황소개구리가 외국 건데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어왔대요. 황소개구리 먹고 싶네요. 안 먹고 싶죠? 식용으로 들여왔대요. 식용으로 들여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너무 많이 포식자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우리나라 토속 생물들,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들을 다 잡아먹어. 개구리인데 무려 뱀까지도 잡아먹어요. 개구리가 뱀을 막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개구리야. 그 개구리 때문에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에서 들여온 종, 그걸 외래종이라고 그래요. 외래종을 잘못 도입하는 바람에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남획입니다. 남획이 뭐냐면 함부로 많이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치를 배 하나당 100마리만 잡으세요 하는데 막 1000마리 잡고 막 남획이에요. 남획. 너무 많이 잡는 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생물이 멸종해 가는 것을 남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켜요.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생물들이 또 살 수가 없겠죠. 인간 활동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죠. 생물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우리도 생태계의 일부예요. 우리도 생물들을 먹잖아.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 자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화도 이제 못 보고 면도 만들 수가 없고 막 그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물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없어요. 숲이 다 없어졌어. 그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조차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해갈 거예요. 뭐 하면? 이런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그냥 놔두면.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보전해보자. 보전을 위한 노력을 나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력이 이제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 노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노력, 국가적 노력, 사회적. 사회가 노력하는 부분과 국가가 노력하는 부분과 뭐 비슷한 거야. 근데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읽어볼게요. 사회적 노력은요, 생태 통로, 비오톱 같은 서식 공간을 조성한대요. 생태 통로는 뭐냐면, 자, 숲이 있는데 숲 한가운데다가 길을 쫙 냈어. 인간이 다니기 편하게. 이쪽 숲, 하나의 숲이었는데 인간이 가운데 길을 내다 보니까 왼쪽 숲과 오른쪽 숲으로 갈라져 버리죠. 갈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던 생물들이 못 다니게 돼요. 길 때문에 못 다니게 되니까 막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 함부로 막 생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차에 치이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로드킬이라고 불러주는데 막 가다 보면 자동차 막 붕 가다 보면 막 노루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막 튀어나오고 모서리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야생동물이 막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야생동물이 많이 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위험하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생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을 생태 통로의 설치라고 말합니다. 생태 통로 설치라고 말해요. 비오톱을 설치해준다는 건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생물 서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비오톱이라고 해요. 비오톱. 이런 공원도 일종의 비오톱이야. 뒤에 공원도 일종의 비오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그 공원에 일정 종류의 어떤 풀벌레라던가 이런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비오톱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하는 노력입니다.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런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비오톱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생물하고 공존할 수 있는 또는 생물 다양성을 계속해서 위기를 좀 없앨 수 있는 보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국가적인 노력은요, 국립공원을 지정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립공원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리산 국립공원, 무슨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는 절대로 개발하지 못하게끔, 절대로 누가 손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이 국립공원입니다. 사람도 국립공원에 함부로 출입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일정 부분만 이렇게 공개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 공원이 이만하면, 공원이 이따만하다고 하다면 그 중에서 한 10%, 20%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멸종 위기종을 관리합니다. 국가에서 멸종 위기종을 지정해서 걔는 절대로 포획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걔를 잡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좀 정해놓은 멸종 위기종을 지정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일이고요. 아까 말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너네들 저 집 지으려면 일단 환경 영향 평가 통과해. 환경 영향 평가에 통과해야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어.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자은행을 설립한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 목화가 멸종할 수도 있으니까 목화 씨를 미리 바르다가 종자은행이라는 은행에다가 넣어놔요. 돈을 넣는 은행이 아니라 이런 씨들만 잔뜩 모아놓은 은행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환경 변화 때문에 목화가 전멸하더라도 그 은행에서 다시 목화 씨를 가져다가 다시 키우면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종자은행을 만드는 것도 국가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뭐가 있냐? 생물 다양성 협약 등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선진국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처럼 우리 이산화탄소를 자 이제 우리 이러다가는 지구가 멸망하니까 다들 모여보세요. 막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양을 요만큼으로 제한합시다. 그래서 공장을 세우게 하시더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장만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국가들 간의 어떤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나라 국가의 어떤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들을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정리해볼게요. 정리하면 생물 다양성이란 이런 세 가지 다양성을 다 만족을 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생물 다양성을 점점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면 생물 다양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살기 좋은 환경이어야 하잖아. 살기 좋은 좋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이야.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지금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냐? 생태계를 더 간단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생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지구 환경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자꾸 파괴가 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다. 생물들이 자꾸 멸종하고 있습니다. 자꾸 멸종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앞으로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면 인간도 멸종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쌤이 자꾸 이게 말만 많이 했는데 자, 잠깐 한 1, 2분만 멘붕하세요. 네, 칠판 정리하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멘붕 시간. 멘붕이란 말 해볼게요. 멘붕 말고 정신줄 놓는 시간. 휴식 시간.
나왔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말로 했던 것들 이제 눈으로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 자, 간단히 말하면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 아까 봤듯이 종 다양성, 종이 여러 종이 있어야 되고요. 유전자 다양성,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유전자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모두 만족되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퀘스천. 가라는 숲이 있고요. 나라는 숲이 있습니다. 각각 종이 몇 종 사나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A라고 할게요. A종이 살고 있네요. 여기도 A가 있죠? A종도 있고요. 얘를 B라고 할게요. B종. B 여기 있네요. 두 개 있죠? C요. C종. 그죠? D종. E종. 다섯 종이 살고 있네요. 다섯 종이 살고 있죠? 여기도 볼게요. A종이죠? A. 얘도 A네요. 얘도 A네요. 얘도 A죠? A죠? 얘도 A죠? A죠? A네요. A고요. 얘는 뭐야? B죠? B고 얘는 E죠? A, B, E 세 종밖에 안 사는 거죠. 세 종밖에 안 사네요. 그럼 A종과 가숲과 나숲 중에서 종 다양성이 높은 건 가숲이 종 다양성이 높죠. 다섯 종이나 살고 있으니까 종 다양성이 높으니까 가숲이 뭐가 높다?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종, 세 종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가숲이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종이 살더라도 A종이 되게 많죠. 하나가 한쪽으로 치중돼 있어. 하나의 종에 너무 많은 개체수가 한쪽에 균일하지 못하게 고르지 못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나숲은 그다지 건강한 숲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고르게 여러 종이 살고 있기도 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 건강하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고르게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생물 다양성에서 종 다양성도 중요한데 되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 때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가 나보다 훨씬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거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충분히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올 겁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경위 얘기를 할 건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잠깐 여기 갈라파고스 군도를 갔다 오시죠. 여기가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자, 지금 높은 곳에 나뭇잎이 있죠? 얘는 목이 긴 거북이고요. 얘는 목이 짧은 거북이네요. 난 키가 큰 선인장을 먹을 수 있지 하고 있죠? 얘는 배고파 그러고 있죠?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야 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어? 얘가 살아남겠죠? 자,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왜 목이 짧고 얘는 왜 목이 긴가요? 물어보는 거야. 그때 무슨 단어를 써줘야 된다?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누가? 오른쪽 요 거북이가 변이가 일어난 거죠? 또 목이 길게끔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또는 반대로 다 목이 길었는데 얘가 목이 짧게끔 변이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키워드는 뭐야? 변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지게 됐다는 건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는 선인장에 살고 있는데 다 이렇게 높은 곳에 먹을 게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키 큰 선인장이 있는 환경이 포인트입니다. 환경 자체가 키 큰 선인장만 살고 있기 때문에 키가 큰 변이가 살아남기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여성만 살아남아요. 자, 목이 긴 거북이 많이 살아남는다 포인트. 얘가 살아남아서 얘가 자식을 남기니까 그 다음 자식들은 다 어때요? 다 목이 긴 자식들만 태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거북이들은 다 목이 굉장히 길어요.
목이 굉장히 긴 거북이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북이가 아니라 목이 굉장히 긴 거북이들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뭘 초래했다? 나중에는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다 목이 긴 거북이만 살고 있으니까 진화까지 초래하게 된 거예요. 변이 덕분에 진화까지 일어났다. 덕분에라는 표현보다도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진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변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변이가 있어서 진화가 가능하구나 정도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변이들은 좀 살펴볼게요. 또 다른 변이들 뭐가 있냐면 그림을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변입니다. 원래 여우가 요 중간에 몸집이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이 귀의 길이도 한 적당한 길이를 가진 보통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보통 여우가 이제 북극으로도 가고, 보통 여우가 사막으로도 간 거야. 사막으로 간 겁니다. 북극으로 간 여우들은 너무 춥잖아. 너무 추우니까 자기 모습을 변이를 통해서 진화를 조금씩 해 나온 겁니다. 진화의 마지막 과정, 진화가 되고 난 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환경에 맞춰서, 봐봐, 아까, 갈라파고스 군도의 거북이들이 목이 점점 길어진 그런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쭉 오랜 시간 동안 거쳐가지고 환경에 가장 유리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체크 포인트. 북극 여우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색깔은 하얀색이야. 왜 하얀색일까? 첫 번째. 아이디어 좀 내봐. 하얀색 거. 북극 여우는 왜 하얀색일까요? 해봐. 북극 여우는 왜 하얀색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북극 여우 왜 하얀색일까? 정답. 북극 여우 뭐라고? 무슨 색? 보호색. 보호색이 뭐지? 진영아, 보호색이 뭔지 얘기해줘라. 보호색이란? 주변 환경은 우리 주위에. 맞아요. 북극에는 눈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이 어때요? 다 하얀색이야. 자기 털 색깔도 흰색으로 만들면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색을 보호색이라 하는 겁니다. 준영이 말을 잘했어요. 얘기 잘해줬어요. 바로 보호색. 그래서 살아남기 유리한, 왜? 살아남기 유리한? 보여줄게. 선생님 오늘 예쁜 티셔츠 입고 왔죠? 자, 사막여우 티셔츠야. 자, 보호색을, 그러니까 하얀색이어야 살아남기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하얀색이라서 살아남기 유리하다. 될 건가요? 미안해. 모음해놓을게요.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서 보호색 때문에 얘가 하얀색인 녀석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진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몸집이 훨씬 크죠. 엄청 크죠. 대부분의 북극에 있는 것들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곰, 그지? 북극곰 몸집 어때요? 엄청 크죠. 엄청 크고요. 북극에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맘모스 같은 것도, 매머드 이런 것도 옛날에 엄청 크게 그려놓잖아, 그지? 자,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몸집이 클수록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그 안에 피하 지방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도 하고, 자기 몸의 체표 면적을, 몸집에 비해서 체표 면적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건 계산해 볼 텐데, 나중에. 그래서 몸집이 클수록 살아남기 유리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북극에 사는 것들은 몸집이 다 큽니다. 추운 곳에 사는 것들은 다 몸집이 클수록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귀가 어때요? 귀가. 굉장히 조그맣죠? 자, 우리 여러분들 되게 추울 때 한번 상상해봐. 추울 때. 지금 더우니까 상상이 안 될 텐데, 되게 추울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추워지냐면, 손끝, 발끝부터 되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막, 손 시려, 발 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굉장히 추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손끝과 발끝은 이 심장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에요. 피가 잘 순환되지 않는 곳입니다. 피가 36.5도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막 잘 된다면은 얘가 차가워질 이유가 없어요. 피가 돌면서 온도를 맞춰줄 테니까. 근데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온도를 잘 맞춰줄 수가 없어. 그래서 되게 차가운 거야. 천시력, 발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말단부라래. 말단부. 신체의 말단부가 온도가 너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봐. 사막용 말단부 엄청 길죠. 귀도 말단부거든. 말단부. 다시 말해서 얘가 이 사막여우를 북극에 던져놓으면 귀부터 얼어 죽어요. 귀가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리면 동상 걸려서 썩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귀가 얼어버립니다. 말단부가 커버리면 그게 먼저 얼어버리고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단부를 최소한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돼요? 몸의 말단부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귀와 같은 굉장히 말단부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야.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는 말단부가 크면 안 됩니다. 말단부를 되게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사막은 덥잖아. 사막은 더우니까 몸집이 작을수록 더 열을 잘 내보낼 수 있어. 몸집이 크면 열이 잘 안 나가면 열이 잘 안 나가면은 안 되겠죠? 오히려 몸집을 작게 만들어서 열 발산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모습이고요. 말단부도 엄청 크죠? 얘는 귀를 통해서 또 열을 굉장히 잘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막의 색깔을 갖고 있죠? 얘도 보호색입니다. 보호색. 사막과 같은 그런 흙의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보호색을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 환경에 맞춰서 변이가 일어나고 변이가 누적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진화 예들을 좀 볼게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볼게요. 첫 번째. 같은 달팽이들인데 무늬 색깔이 다 달라. 같은 달팽이인데 무늬 색깔이 다 다른 것도 이제 변이가 일어난 거고요. 같은 무당벌레인데 또 껍데기 모양이 또 다 다른 것도 변이의 예가 되고요. 사람마다 다른 생김새를 가진 것도 변이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물살이 센 곳에 사는 소라. 물살이 세지 않은 곳에 사는 소라. 얘는 뿔이 있고요. 뿔이 없대요. 소라의 뿔. 이런 거야. 소라의 뿔이라는 게 여기 소라를 딱 하면은 되게 둥근 모양을 가진 소라도 있고요. 뾰족한 모양을 가진 소라도 있는 거 알아요? 소라를 잘 모르나? 소라 되게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소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게요. 소라 이미지. 자, 이런 거. 안 보이죠? 자, 이런 소라. 아이씨. 자, 이렇게 생긴 소라인데, 이게 소라인데요. 소라인데, 얘는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뿔. 이렇게 있는 것들은 물살이 센 곳에 사는 소라입니다. 그래서 물살이 엄청 세더라도 이거 뿔 같은 걸 박아놔서 잘 쓸려가지 않게끔 만든 그런 소라의 종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소라는 이런 소라도 있지만, 잠깐만요. 뿔소라 말고, 그냥 일반, 뿔이 없는 소라들도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소라 치니까 그냥 다 뿔이 되게 튼튼한 것만 나오네요. 소라 말고, 고둥이라고 쓸까? 고둥이도 소라의 일종이거든요. 자, 이런 소라의 일종인데 어때요? 약간 둥근 모양 하고 있죠? 둥근 모양. 자, 이런 것들은 해서 물살이 별로 세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뿔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약간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라의 뿔도
물살이 센 곳에 사는 녀석이냐, 물살이 세지 않은 곳에 사는 녀석에 따라서 자기 모양을 다르게 변이를 시켜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눈잣나무, 바람이 센 산, 바람이 약한 평지 이렇게 자란다. 눈잣나무, 이것도 쳐볼게요. 쌤도 모양을 좀 보고 싶네요. 눈잣나무. 눈잣나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건 제가 없는데. 몇 개씩 안 될까? 그럼 소나무로 쓰죠. 이게 보이나요? 이 소나무 보면은 특징이 뭐야? 위로 곧게 자라지 않고 누워있죠? 약간 옆으로 자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이 센 곳이라서 바람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옆으로 누워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타면서 살면 더 좋기 때문에 누워있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바람이 센 곳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누워있어서 더 유리한 거고, 바람이 약한 곳에서는 누워있을 필요가 없죠. 바람이 약한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한 곳에,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있는 소나무들은 대부분 다 누워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 곳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고요. 아래쪽 바람이 약한 곳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없으니까 위로 곧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잣나무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호랑나비도 보여줄 텐데 여기 최근에 호랑나비 없죠. 보명과 여름형 호랑나비. 여기 있다. 자, 이게 같은 호랑나비인데요. 같은 호랑나비인데 이게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고요. 얘는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예요.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인데 종은 똑같은데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 이유가 뭐냐면 봄에 태어났다는 건 번데기를 겨울에 지냈다는 겁니다. 겨울에 번데기를 지내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죠. 온도가 낮은 번데기에서 자랐던 녀석이니까 이런 조그만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여름형이라는 건 봄에 번데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봄은 겨울보다 조금 온도가 높잖아. 약간 온도가 좀 높은 곳에서 번데기를 지난 녀석은 좀 더 커다랗고 색깔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생물들이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는 것들 다 환경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을 좀 볼게요. 입니다.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학생은 아까 기린 무리를 가지고 설명해서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살고 있었는데 다양한 변이가 이미 있어요. 태어났는데 자식들이 쫙 태어났는데 키가 작은 기린들도 있지만 키가 큰 기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변이가 있는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걔네들이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되겠죠? 아까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의 일부가 죽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목이 긴 기린이 자손에게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게 되겠죠. 목이 긴 기린이 자식에게 자기 유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은 원래 생물의 특징과는 다른 생물이 나타난다. 즉, 목이 짧은 기린 집단이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떤 기린 집단으로 바뀐다? 목이 긴 기린 집단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고 반복되면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물의 진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증가하게 되겠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자꾸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들은 저는 변이를 통해서 증가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1번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자, 2번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 두 개를 비교해줄게요. 이 그림입니다. 자, 왼쪽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이 아주 낮은 생태계고요. 오른쪽 이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야. 생물종 수가 다르죠. 생물종이 하나, 둘, 셋, 네 종밖에 안 살고 여기 되게 여러 종이 살고 있잖아. 딱 봐도 어디가 더 생물 다양성이 높아? 이거 높죠?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은지 볼게요. 여기서 개구리를 메뚜기를 멸종시켜 볼게요. 제가 메뚜기 구이를 너무 좋아해서 뻥이야. 메뚜기 구이를 너무 좋아해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요. 메뚜기를 다 잡아먹었어. 왼쪽 생태계가 어떻게 돼요? 메뚜기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은 나를 먹는 게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메뚜기는 풀을 먹고요.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고 뱀은 개구리를 먹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다 죽었어. 개구리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죠. 개구리가 풀 떠먹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개구리 멸종합니다. 뱀은 개구리 먹죠. 근데 개구리가 없어. 풀 떠먹나요? 아니죠? 얘도 죽어요. 싹 죽습니다. 풀도 자기를 먹는 메뚜기 사라지니까 풀이 너무 많이 증식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풀도 나중에는 다 멸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먹어줘야 풀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메뚜기 하나만 사라지게 해도 다 멸종합니다. 그죠? 자, 오른쪽 생태계에서도 메뚜기를 멸종시켜볼게. 나 메뚜기 너무 좋아해! 메뚜기를 다 잡아먹었어. 어떻게 될까? 개구리. 너 어떡하지? 개구리는 메뚜기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여러 종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먹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다른 게 안 나와 있는데 개구리가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말고 하나 설명하자. 메뚜기 말고 여치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여치를 먹으면 돼요. 여기 딱 요거만 4마리만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 종이 살고 있는 거니까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개구리 죽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니까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도 살아남고요. 개구리 먹고 사는 부엉이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생태계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지. 그죠? 들쥐 죽나요? 들쥐 메뚜기 없어. 들쥐 안 죽어. 들쥐가 이 풀을 먹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쥐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생물종이 멸종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다른 걸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훨씬 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얘가 유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생물종은 다양할수록 생태계 유지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구나.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생물 자원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생물로부터 뭘 얻는다? 식량을 얻기도 하고, 목재를 얻기도 하고, 의약품을 얻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버드나무란 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약이 없을 때 막 열이 나. 열나고 막 몸이 너무 아파. 버드나무 껍질을 가서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우적우적 씹어먹어요. 버드나무 껍질을. 근데 굉장히 막 토가 나올 정도로 역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드나무 껍질을 씹어먹으면 열이 내리고 몸이 안 아파. 그걸 해열 진통작용이라고 해요. 버드나무 껍질에 그 해열 진통작용이 있는 걸 사람들이 알아서 옛날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해열 진통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너무 역하잖아. 너무 역하니까 역한 부분을 나중에 기술이 개발돼서 역한 부분을 화학적으로 뜯어내고 아주 맛있게 만든 녀석이 바로 그 유명한 아스피린이라는 의약품입니다.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아스피린인데 그 아스피린의 원료가 뭐다? 버드나무 껍질이에요. 버드나무 껍질.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 의약품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생물로부터 얻게 되고요. 또 생물을 보고서 얻은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벨크로, 찍찍이라 부르는 벨크로가 바로 있다. 이겁니다. 이거 찍찍이. 찾았어. 이 찍찍이가 자연에서 얻은 딱딱 붙잖아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저 독고마리 열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개발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형 비행기. 소형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저 비행기도 새를 보고서 착안을 한 거예요. 새가 저렇게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착안해서 새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현재 비행기까지 기술이 개발되었던 겁니다. 자연을 보고서 모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설명 중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데도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자,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은 지구가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줘야 하는데 숲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또 숲은 또 뭘 제공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생물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죠. 우리 산소 없으면 죽어요. 우리 산소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산소를 누가 준다? 숲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마존을 그래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울창한 숲이 있는 그 아마존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숲은 또 뭘 주기도 한다? 세 번째, 서식처.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처를 주기도 하죠. 숲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울창한 숲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숲을 파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숲을 지금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숲을 파괴하고 있나, 어떻게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 이렇게 중요한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다? 다 인간의 활동 때문입니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그죠?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다. 자연을 막 개발해. 자연을 파괴해. 서식지 파괴해. 그죠? 서식지를 잃은 생물은 사라지게 되겠죠?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원인이 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게 가장 심각하게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점입니다. 1등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외래종의 도입. 아까 황소개구리 얘기했죠? 황소개구리를 도입하면은 얘네는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어서 우리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른 거 뭐가 있냐? 붉은 귀 거북, 뉴트리아, 가시박, 큰잎 베스 같은 외래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되면은 이 뉴트리아, 그죠? 뉴트리아에 대한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남획은 함부로 과도하게 많이 사냥하는 것을 남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 고래, 후양어, 그죠? 코뿔소 이런 것들 전부 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환경 오염을 시킨다. 인간이 환경 변화에 민감해. 생물들은 환경이 변하는 거 되게 민감합니다.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환경이 오염돼. 그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멸종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이 환경에서는 자식을 낳고 살 수가 없다. 멸종하는 겁니다. 환경 오염도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뭐 한다? 다시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노력은 세 가지 노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 사회적 노력. 자, 아까 생태통로가 서식지가 이제 길 때문에 단절이 되면 양쪽을 이어주는 통로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거고, 비오톱을 조성합니다. 도심 속에 생물이 살아갈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비오톱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사회적 노력이고요.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국립공원을 지정해 주거나 멸종 위기종을 지정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합니다. 종자은행을 만드는 것도 다 국가적인 노력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자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유명한 곳이 시베리아, 러시아에서 크게 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종자은행을 크게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제적인 노력, 국제협약이죠? 협약. 국가 간의 협약. 이걸 체결해서 이런 위기를 좀 생물 다양성 보존을 다시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물 다양성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오른쪽 밑에 개념 확인 퀴즈 있죠? 툭툭툭 쓰고 같이 맞춰봅시다. 생명이 특징이 뭐냐면, 배울 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 문제를 풀면 또 되게 헷갈리는 게 생명이에요. 선생님께서 문제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부분들까지도 짚어주는 부분이니까 책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잘 메모해놨다가 이제 조심해주면 됩니다. 맞춰볼게요. 1번. 생물 다양성에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하나 빠진 게 뭐죠? 유전자 다양성이 빠졌죠? 유전자 다양성이 포함된다. 세 가지 다 만족을 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을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해요.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생물 다양성이 어때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높아야죠. 높을 수 있죠, 당연히.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뭐가 필요하다? 협약이 필요하죠. 어렵진 않죠? 오늘 배울 내용들은 다 끝이 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물은 배울 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였지? 되게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신경 써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19쪽) 19쪽에 보면은 뉴트리아 사진이 나와요. 뉴트리아 사진. 어떻게 보여, 뉴트리아? 귀엽나요? 되게 사납대요. 엄청 사납대요. 뉴트리아에 대한 얘기 좀 보여줄게요. 뉴트리아. 풀어봅시다. 우리는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높인 진단 기준이 중고차 구매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인증 중고차 스루. 뭐야? X가 없어. 낙동강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정체불명의 생명체.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괴물쥐 이대를 쫓는 헌터들의 치열한 포획 작전이 펼쳐진다. 야행성인 뉴트리아의 습성을 이용해 야간 포획 작전이 나섰다.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가는데, 유해 야생동물 퇴치와 보조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
바로 그때 이쪽에 막 움직이는 것 같다. 어디? 아, 이쪽. 저 뒤에, 저. 드디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괴물쥐 뉴트리아. 주위를 경계하는 듯 하더니 이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대체 녀석은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 그때 다시 레이더망에 포착된 뉴트리아. 어디? 이번엔 과연 포획에 성공할 수 있을까? 뜰채 하나의 의지에 습지로 몸을 날린 정령일 야생동물 관렵회 대장. 어둠 속에서 뉴트리아의 서식지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위험천만한 작업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 끝에 거둔 첫 번째 포획. 얼핏 수달과 비슷한 생김새지만 앞발의 날카로운 발톱과 몸 길이 1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 위협적인 이빨과 울음소리로 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의 위험을 드러내는데 대원들을 향해 야생의 습성을 드러내는 녀석. 낙동강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괴물쥐 뉴트리아 포획에 성공! 계속된 수색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과연 사냥개들은 어둠 속에서 뉴트리아를 찾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듯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냥개들. 수색의 명수답게 냄새를 통해 단번에 뉴트리아를 찾는 데 성공한다. 사냥감을 추적하고 제 앞에 주인에게 넘기기까지가 사냥개의 임무. 잡았다. 평소엔 온순한 편이지만 궁지에 몰리거나 서식지에 침입을 받으면 특유의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뉴트리아. 자신보다 서너 배 이상 큰 사냥개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다. 괴물쥐로 인한 생태계 피해, 그리고 오늘 투입된 시간과 인력에 비하면 아쉬운 수확. 일명 뉴트리아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고수 헌터가 나섰다. 지금 어디로 가세요? 유트리아 잡으려고 습지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기 합천 저 건너편에 물 보이죠? 한 개, 두 개. 저 유트리아가 파놓은 꿀입니다, 저게. 서식지로 진작되는 곳에 미리 설치해둔 포획틀을 확인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헌터. 그런데 헌터만의 예리한 감이 적중한 걸까?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포획에 성공! 위협적인 울음소리, 또 길이. 어른 혼자서 제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궁지에 몰리자 어김없이 거친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뉴트리아.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좀 포악해졌어요. 조심히 하세요. 이빨이 여기 순간적으로 팍 무는 힘이 상당히 강해가지고 손가락 물리면 대부분 절단이 돼요. 이빨에는 이렇게 물갈피가 있어가지고 물속에 잠수도 잘하고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잡기가 너무 힘이 들죠. 습지에 먹잇감이 풍부한 요즘 포획틀만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다. 유토리아가 다니는 길은 따로 바짝 붙은 걸 봐야 잡을 수가 있어요. 과연 뉴트리아의 은신처를 찾을 수 있을까? 흔적을 따라 뉴트리아를 추적하는데 그때 제작진을 향해 조심스레 손짓을 하는 헌터. 이렇게 하면 잡았다고요, 저쪽이요.
뉴트리아가 저기 잠자고 있죠. 저렇게 호랑이 잡아버려. 야행성인 뉴트리아가 주로 낮잠을 자는 곳은 늪 주변 풀숲. 맞아요. 잠을 자고 있는 숲속에서. 한 마리가 잡히고 나자 더욱 촉각을 돋우세우는 헌터. 뉴트리아가 지나간 발자국이에요. 요거 발자국 따라가면 어디에 있을 겁니다. 지나갔네요. 늪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녀석은 분명 가까운 곳에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 뉴트리아 뛰어가는 보입니다. 저 멀리. 뉴트리아가 헌터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이제 뜰채를 덮어씌워 잡는 일만 남았는데 목표물을 향해 뜰채를 날리는 헌터. 남은 힘을 다해 몸부림쳐보지만 단번에 제압당하고 마는 뉴트리아. 너는 너가 그렇지. 나 진짜. 정민아, 엄마 친구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 잘만 쓰던데 엄마도 알려줘. 방금 잘라먹는 거지 뉴트리아 그런 거. 저런 거. 조금 전까지 먹이 활동을 한 듯 줄기 단면이 싱싱한데 저게 뉴트리아 불이 있는데 저게 뉴트리아 불이 있는데 불 앞에 구정물이 나 있거든요. 아니면 저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물 속으로. 그런데 뉴트리아가 있다는 굴 속으로 거침없이 손을 집어넣는 헌터. 아따 그거 기쁘다요. 저기 뉴트리아 불 속에 들어 앉아 있거든요. 앉아줘요? 여기 꼬라 잡았어요. 나오죠. 괴물쥐답게 헌터와 실랑이를 벌이는 뉴트리아.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불 속에 잡았다. 단번에 세 번째 포획 성공. 왕성한 식욕으로 농작물과 생태계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뉴트리아는 지역 주민들에겐 공공의 적. 뉴트리아 포획 작전을 벌였던 그날 저녁. 오늘 잡은 수확물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헌터. 고소한 냄새와 함께 입맛을 자극하는 이 요리의 정체는 설마 뉴트리아? 이것이 바로 헌터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긴 뉴트리아 찜이란다. 단백질과 불소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맛이 담백쫄깃한 뉴트리아는 원래 모피와 식용으로 수입되었다고. 뭐그 이사장. 사육 초기만 해도 민물 물개라는 이름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데 청동오리와 비슷하게 연하고 참 맛있어요. 이게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막 정부시 재개해갖고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미에서. 그때 이게 요리해가지고 요리 먹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수요가 없는 거라. 공급은 많은데 그래서 이 사육하는 사람 농가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이 자연으로 나가가지고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던 거예요. 귀한 계절에서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 신세로 생태계 파괴범이 되어버린 뉴트리아. 괴물쥐와의 치열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과 생태계를 향한 그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헌터들의 활약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생물 다양성 얘기하다가 뉴트리아까지 봤는데, 생물은 그래요. 생명과학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둘러싼 다른 생태계를 함께 공부하기도 하는 거라서 생명과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 범위를 단시간 안에 이제
선생님 최대한 생명과학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 거고요. 19쪽 문제까지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고민해 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 마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딱 쓰시네. 조심히가. 고생했어요. 들어가.